어느 날 사랑하는 가족으로부터 전화가 걸려옵니다. 나 사람을 죽였는데 같이 처리 좀 해줘.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실 건가요? 오늘의 주간학당은 이러한 부탁에 최악의 결정을 내려버린 한심한 할아버지, 아버지, 그리고 아들, 이 3부자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고맙습니다. 1966년 도치기시에서 태어난 나가 카츠이사는 그야말로 망나니 그 자체였습니다. 딱히 부모에게 문제가 있지도 집안 형편이 어렵지도 않았지만 주변에서 살다 이런 애는 처음 본다 싶을 정도로 어려서부터 매우 폭력적인 성향을 지니고 있었는데요. 하필 주먹힘도 꽤 좋았던 모양인지 카츠이사는 친구들을 두드려 패서 굴복시키는 것에 어마어마한 희열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남자애들 사이에서 종종 있는 서열 싸움 같은 게 아니라 그저 자기보다 약하다 싶은 또래는 무조건 괴롭히고 보는 악마 성향의 소유자였던 겁니다. 중학생이 된 카츠이사는 일본에서 폭주족이라고 불리는 비행 청소년 집단에 가입해 온갖 못된 짓은 다 하고 다녔습니다. 갑작스럽게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난 후에도 그는 정신을 못 차리고 비행을 거듭했는데요. 결국 1982년 인문계 고등학교에 입학했다가 4개월 만에 퇴학을 당했고 농업고등학교로 옮겼지만 거기에서도 또 4개월 만에 퇴학을 당했습니다. 학교를 아예 때려치운 이 즈음엔 또래들에게 주먹질을 하는 정도가 아니라 고문을 하는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그는 툭하면 담뱃불을 남의 손이나 얼굴에 비벼 꺼서 크고 작은 화상을 입히는 만행을 저질렀고 심지어 가슴이나 배꼽 그리고 은밀한 부위에까지도 이 같은 짓을 하는 것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해도 너무하다 싶었던 경찰이 카츠이사를 체포하면 일단 범행 당사자가 미성년자인데다가 사실상 문제아들끼리 끼리끼리 모여 자기네들 안에서 친 사고였기 때문에 늘 보호관찰 처분 정도로만 끝이 났습니다. 그럼 대체 집에서 아버지라는 자는 무엇을 했느냐? 황당하게도 그는 아들이랑 눈도 못 마주치면서 살았습니다. 아이 덩치가 작을 때야 혼도 내보고 체벌도 해봤지만 덩치가 자신과 엇비슷해지고 나서부터 아버지는 아들에게 늘 위협을 당했고 그때마다 큰 공포를 느꼈습니다. 이제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안방에 조용히 들어앉아 저 왼수 같은 아들놈이 부디 수습이 가능한 만큼만 사고를 쳐주기를 물 떠놓고 기도하는 것밖에는 없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카츠이사도 성인이 되었지만 철이 들기는커녕 망나니에서 망나니로 진화를 하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점점 업그레이드 되어가는 가학성과 폭력성, 그러니까 수틀리면 일단 옆 사람부터 패고 보는 그 어처구니 없는 행태에 주변 사람들은 모두 혀를 내두르면서도 행여 본인도 해코지를 당할까봐 그에게 순종적으로 굴 수밖에 없었습니다. 카츠이사는 그렇게 세상 무서운 줄을 모르고 속된 말로 아무렇게나 막 살았습니다. 인력사무소를 다니며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불안정한 삶이었지만 할아버지에 이어 아버지가 도치기시에서 제법 잘 알려진 건설회사를 가업처럼 경영하고 있는 덕분에 딱히 돈이 아쉬울 것도 없었습니다. 1988년 5월 22살 청년 카츠이사는 이제 막 사회에 나온 만 18세 치하루를 보고 첫눈에 반하게 됩니다. 애당초 앞뒤 가릴 것 없이 살았던 카츠이사였으니 대씨 역시 물불 안 가리고 마구잡이로 해댔고 그 결과 만난 지 고작 3개월 만인 같은 해 8월 번갯불에 콩 볶아먹는 것보다 더 빠를 정도로 그녀와 결혼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세상 물정 모르는 어린 아가씨는 사실상 남편 될 사람이 어떤 자인지 제대로 겪어보지도 알아보지도 못한 채 얼떨결에 시집을 가게 되었는데요. 처음 며칠간은 좋았습니다. 새신랑과 새색시 모두 신혼의 단꿈에 젖어 행복한 나날을 보냈죠. 문제는 결혼한 지 고작 2달도 안 돼 발생했습니다. 카츠이사의 악마 같은 성격이 치하루를 상대로 그대로 발현됐기 때문입니다. 누구나 사랑하는 사람을 독점하고픈 욕구는 있을 겁니다. 그러나 카츠이사는 그 정도가 심했습니다. 그는 다니던 직장도 그만두고 집구석에 드러누워 24시간 치하루를 감시하다시피 했습니다. 행여 아내가 다른 사람, 특히 남자와 사소한 인사라도 한마디 나누면 이를 트집 잡아 불같이 화를 냈고 결국 더러운 손버릇을 못 버리고 가정폭력을 행사하기도 했습니다. 겨우 만 18세, 세상을 마음껏 즐기기에도 모자랄 예쁜 나이에 카츠이사에게 감금을 당하다시피 살아가던 치하루는
그의 집착을 견디지 못하고 11월 초 잠시 틈이 생긴 사이 얼른 친정으로 도망을 쳤습니다. 고작 3개월 만난 남자와 결혼을 한다고 할 때부터 불안했던 부모는 딸이 그간 어떻게 지냈는지 자초지종을 듣고 난 뒤 크게 분노했고 당장 이혼 절차를 밟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곱게 이혼을 해줄 카츠이사가 아니겠죠. 그는 툭 하면 장인장모 댁에 전화를 걸어 아내를 자신의 집으로 돌려보내라고 협박인 듯 부탁인 듯 알 수 없는 투로 요구했지만 치하루의 부모는 강경한 태도로 이혼 의사를 고수했습니다. 카츠이사는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여태껏 그가 마음을 먹었을 때 굴복시키지 못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완고한 치하루와 장인 장모로 인해 자존심이 상한 카츠이사는 1988년 11월 19일 마지막이라는 심정으로 처가댁에 전화를 겁니다. 장모님, 이혼할 때 하더라도 돈이랑 차는 받아야 할 거 아닙니까? 카츠이사는 치하루의 어머니에게 당신 딸이 내 돈 50만 엔과 차키를 가지고 도망을 간 바람에 일상생활이 힘들어졌다고 불평하며 마지막으로 아내를 만나 정리할 건 하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치하루가 생활비 명목으로 집에 있던 현금을 챙긴 것은 맞지만 차키는 어쩌다 보니 짐 안에 섞여 들어간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돈 때문에 질척거리는 상황을 만들기 싫어서 가지고 나온 것들을 돌려주고 오겠다고 했지만 딸을 내보내는 게 영 망설여졌던 어머니는 외출 준비를 하는 치하루에게 몇 번이고 같은 말을 했습니다. 이혼 얘긴 나중에 아버지가 따로 만나서 하면 되니까. 넌 전해줄 것만 주고 빨리 집에 와, 알았지? 약속 장소인 카페를 향해 걸어가는 딸을 어머니는 문 밖에서 한참 동안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불안한 예감은 틀리는 바가 없어 이것이 어머니가 본 치하루의 마지막 모습이 되었습니다. 치하루의 실종 신고를 접수한 경찰이 나가 카츠이사를 찾았을 때 그는 전혀 모르는 일이라는 듯 어깨만 으쓱했습니다. 카페에서 만나서 받을 것만 받고 헤어졌다니까요? 이왕 경찰 양반 만난 김에 나도 실종 신고 하나 합시다. 치하루, 내 마누라 실종 신고요. 나가 카츠이사는 황당하게도 그 길로 아내 치하루의 실종 신고서를 작성해 제출했습니다. 이렇게까지 당당한 걸 보면 이 남자는 정말 아내 실종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을 수도 있겠다 싶겠지만 그의 악명을 익히 알고 있는 도치기 경찰은 의심의 눈초리를 쉽게 거둘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땐 동네마다 방범 카메라가 있던 시절도 개개인이 휴대폰을 쓰던 시절도 아닙니다. 시력도 기억력도 좋은 목격자가 나타나지 않는 이상 실종자의 이동 경로를 밝혀내기는 어려웠기 때문에 경찰은 열심히 주변을 수소문하며 목격자를 찾아 나섰습니다. 그러나 실종 당일 그녀를 본 사람은 오직 나가 카츠이사 한 명뿐 다른 누구도 찾아낼 수가 없었습니다. 차라리 치하루가 죽었다는 증거라도 나왔다면 강력 사건으로 전환해 수사본부라도 설치하겠지만 이도 저도 아닌 실종 상태에만 머물러 있으니 경찰도 치하루 찾기에만 무작정 매달릴 수는 없었습니다. 결국 이 사건은 치하루 부모의 애타는 마음을 뒤로한 채 고착 상태로 흘러가게 되었습니다. 한편 1989년 2월 카츠이사는 예전부터 알고 지냈던 에이미라는 여성과 작은 아파트를 얻어 동거를 시작합니다. 그렇게 재결합하자고 매달렸던 아내 치하루가 실종되어 생사 파악도 안 된 지 불과 두세 달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그새 다른 여자와 새살림을 차리다니 마음 정리 한번 참 쉽고 빠릅니다. 어느 날 동거녀 에이미는 카츠이사로부터 남자 하나를 소개받게 됩니다. 이쪽은 와다 마키오. 나랑 제일 친한 형이야. 에이미는 마키오와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날카롭고 위협적인 느낌의 카츠이사와는 달리 선하고 유약한 마키오를 보며 두 사람이 어떻게 베스트 프렌드가 되었는지 그녀는 좀 의아해졌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에이미는 치하루와는 달리 카츠이사의 잔인한 인간성을 이미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얼마 지나지 않아 에이미는 카츠이사와 마키오가 친구 관계가 아닌 종속 관계, 그것도 보통의 주인과 노예보다도 더 극단적인 관계라는 것을 금세 알아차릴 수 있었습니다. 마키오의 몸을 잘 들여다보면 성한 곳이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여기저기 멍과 생채기 투성이에 심지어 머리에 커다란 혹도 달려 있었습니다. 굳이 묻지 않아도 이 모든 상처를 낸 장본인은 자신의 동거남인 나가 카츠이사가 분명했지만 에이미는 그저 모르는 척 못 본 척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습니다. 안 그랬다가는 다음 샌드백이 자신이 될지도 모르니 말입니다.
와다 마키오는 도치기시에 있는 한 부품 공장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도쿄에서 살다가 회사에서 이동 명령을 받고 도치기 공장으로 내려온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태였는데요. 아는 사람도 얼마 없는 낯선 도시에서 어떻게든 친구를 만들어 보려고 이 사람 저 사람 소개를 받다가 우연히 알게 된 게 바로 나가 카츠이사였습니다. 마키오는 착하고 순하고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문제는 천성이 악랄한 카츠이사 같은 자에게 마키오 같은 성품의 사람은 그저 만만한 장난감으로밖에는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마키오는 카츠이사를 알게 된 이후 그와 더 자주 만나 어울리게 되었고 카츠이사는 이렇게 친밀해진 것을 기회로 삼아 슬슬 악마 본성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마키오를 제멋대로 가지고 놀기로 한 겁니다. 사람이 사람을 길들이는 가장 쉽고 무식한 방법은 단연 폭행이 아닐까 싶은데요. 카츠이사는 어릴 적 주먹으로 친구들을 제압했던 것처럼 마키오를 마구잡이로 폭행해 깊은 굴욕감과 공포감을 심어주었고 기에 눌린 마키오는 어느덧 자기도 모르게 카츠이사의 명령에 따라 움직이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그는 카츠이사가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고 돈을 내놓으라고 하면 갖다 바쳤습니다. 카츠이사는 툭하면 액수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서 마키오에게 무자비한 폭력을 행사했고 심지어 그 돈을 빠친코 가게에서 모두 잃어 기분이 나빠졌다는 이유로 아무 연관도 없는 마키오를 때렸습니다. 1989년 3월 마키오는 돌연 잘 다니고 있던 공장을 그만둡니다. 카츠이사의 일방적인 명령에 의해서였는데요. 그가 공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 동안에는 제대로 감시를 할 수가 없으니 아예 도망가지 못하도록 옆구리에 끼고 본격적으로 괴롭히려는 심산인 겁니다. 직장을 그만두면서 동료들과도 만나지 못하게 된 마키오. 주변에는 이제 카츠이사를 제외하고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사회의 한가운데에 있으면서도 완벽하게 고립된 상태에 처한 것입니다. 카츠이사는 마키오 역시 인력사무소에서 일용직에 전전하게 만들었고 벌어온 일당은 대부분 가로챘습니다. 뿐만 아니라 수시로 에이미와 함께 사는 아파트로 불러들여 좁은 욕조 안에 가둬두고 재미가 시들해질 때까지 말 그대로 고문을 했습니다. 벨트, 프라이팬, 스프레이, 담배, 유리병, 가정집에 아무렇지 않게 놓여있는 모든 물건들이 이 잔혹한 행위의 도구로 탈바꿈했습니다. 마키오의 몸은 만신창이가 되어 똑바로 일어서서 걷기도 힘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대체 왜 사지 멀쩡한 젊은 남자가 이렇게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면서까지 얻어맞고 다니는 걸까요? 왜 연락을 끊거나 도망을 치지 않고 야쿠자 패거리도 아닌 고작 나가 카츠이사 단 한 사람에게 일방적으로 고문을 당하고 있는 걸까요? 아마 많은 분들이 지금쯤 머릿속으로 비슷한 사건, 비슷한 피해자들을 떠올리고 계실 것 같은데요. 저는 추운 날 속옷만 입고 베란다에 갇힌 채 여자친구의 폭행과 고문에 시달리다 끝내 당한 한 청년이 떠올랐습니다. 지난 2022년 발생한 청주 3단봉 살인 사건의 피해자입니다. 이 사건은 꾸준히 운동까지 해온 30살의 건장한 남성도 심리적 지배를 당한 상태에서는 자기보다 체구도 작고 힘도 약한 여성에게 흉기나 독극물에 의해서도 아니라 순전히 맞아서 죽을 수도 있다는 무서운 사실을 증명해 주었습니다. 저는 와다 마키오의 심리적 육체적 상태가 이 청주 3단봉 사건의 피해자와 유사하다고 보았는데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의견 부탁드립니다. 다시 이야기로 돌아와 1989년 8월의 어느 날 카츠이사는 빌린 건지 뜯어낸 건지 여하튼 자신의 아버지에게 60만 엔을 얻어와서 이를 동거녀 에이미에게 맡겼습니다. 에이미는 큰 돈을 가지고 있는 게 좀 부담스러워 이를 다시 마키오에게 맡겼는데요. 여기서 그만 사달이 일어났습니다. 마키오가 돈을 잃어버린 겁니다. 어디에 흘렸는지 아니면 도둑을 맞았는지 흔적도 없이 사라진 60만 엔 때문에 마키오는 극도의 공포에 사로잡혀 덜덜 떨었고 에이미 역시 얼굴이 허옇게 질렸습니다. 앞서도 언급했듯 에이미는 자신의 동거남 카츠이사가 마키오에게 어떤 짓을 하고 있는지 다 알고 있었습니다. 단지 무서워서 말릴 수가 없을 뿐이었죠. 에이미는 만약 60만 엔이 사라진 사실을 카츠이사가 알게 된다면 이번에는 정말로 대형 사건이 터질 거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카츠이사가 잠든 틈을 타 에이미는 가위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조심스럽게 욕실로 걸어가 문을 열었는데요. 좁은 욕조 안에는
웅크리다 못해 구겨진 마키오가 기절한 듯 잠들어 있었습니다. 에이미는 조용히 그를 깨웠습니다. 그리고는 가위를 내밀며 말했습니다. 내 머리 좀 잘라주세요. 아니, 박박 밀어주세요. 에이미는 왜 뜬금없이 머리를 깎는 걸까요? 과거 일본인들 사이에서는 잘못을 저질렀을 때 이를 깊이 사과하고 반성한다는 의미로 자신의 머리를 박박 깎는 풍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물론 이런 충격적인 방식의 사죄는 현대 일본 사회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게 되었지만 예외적으로 지난 2013년 일본 최고의 걸그룹 AKB48의 멤버가 남자친구와 비밀 연애를 하다 파파라치 사진이 찍힌 것을 이유로 머리를 박박 밀고 카메라 앞에 서서 눈물을 펑펑 쏟으며 팬들에게 사과를 해 사회적으로 크게 이슈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렇듯 에이미는 카츠이사의 분노를 사길 목적으로 마치 선수를 치듯 자신의 머리를 박박 밀었습니다. 돈을 잃어버린 사람이 마키오라는 것을 카츠이사가 알면 어떤 끔찍한 결말이 날지 안 봐도 뻔했기 때문에 차라리 본인이 총대를 매기로 결정한 겁니다. 그렇다면 에이미가 원했던 대로 60만엔 분실 사건은 원만하게 마무리가 되었을까요? 일은 예상과는 정반대로 흘러갔습니다. 아침에 잠에서 깬 카츠이사는 머리를 박박 민 에이미의 모습을 보고 곧장 욕조에 고꾸라져 있는 마키오에게로 가 네가 뭔데 내 애인의 머리를 자르냐며 눈뜨고 볼 수 없을 끔찍한 폭행을 자행했습니다. 사실 마키오가 잘못을 하든 안 하든 카츠이사에게 그런 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천장에 매달린 샌드백을 툭툭 치는 데에 별다른 명분이 필요하지 않는 것처럼 그는 그저 성에 찰 때까지 마키오를 때리고 싶고 괴롭히고 싶을 뿐이었습니다. 문 닫힌 욕실에서는 마키오의 비명과 신음이 이어졌습니다. 에이미는 문 밖에서 발을 동동 구르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심지어 경찰에 신고를 할 엄두조차도 내질 못했는데 그녀 또한 카츠이사에게 심리적, 육체적으로 완벽하게 종속된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이날 이후 카츠이사의 학대와 고문은 더욱더 심해졌습니다. 채 아물지도 않은 상처 위에 또 다른 상처가 더 씌워지면서 마키오는 예전에 건강했던 모습을 완전히 상실한 채 전신이 시퍼렇게 멍든 좀비 같은 모습으로 변했습니다. 하지만 카츠이사는 아랑곳하지 않고 그를 끌고 다니며 강제로 일용직을 시켰습니다. 돈을 뜯어내기 위해서였습니다. 1989년 10월의 어느 날, 카츠이사와 마키오는 야간 물류센터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관리자 한 명이 다가와 마키오에게 말하는데요. 그쪽은 내일부터 나오지 마세요. 힘이 없어서 박스 하나도 제대로 못 드는 마당에 물류센터 일을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온몸이 완전히 망가진 마키오는 일용직에서마저도 해고되고 말았고 카츠이사 역시 다음 날부터 물류센터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욕실에 갇힌 마키오만 하루 종일 가지고 놀듯 괴롭혔죠. 회사를 그만두고 24시간 내내 아내 치아키를 감시했던 그때와 비교할 때 폭행의 강도만 더 높아졌을 뿐 별반 달라진 게 없었습니다. 카츠이사의 가학성과 폭력성, 정복욕과 지배욕은 극단적인 단계까지 치달아 있었습니다. 마키오는 더 이상 아프다는 말을 할 기운조차 없었습니다. 몸에서는 열이 펄펄 끓었고 눈앞의 광경은 모두 희뿌옇게만 보였습니다. 겨우 한 끼 정도 주어졌던 음식마저도 목구멍으로 넘어가지를 않았습니다. 사람이 이 지경이 되었는데도 카츠이사는 파스나 연고 같은 치료에 하등 도움이 되지 않는 것들만 툭툭 던져줄 뿐 마키오를 병원에 데리고 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과연 몰랐을까요? 작은 욕조 안에서 마키오가 서서히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1989년 11월, 가끔 전화를 해오던 아들이 어느 날 갑자기 연락을 뚝 끊자 고향에 있던 마키오의 부모는 경찰에 실종 신고를 냈습니다. 아들은 도치기에서 나가 카츠이사라는 친구를 사귀었다고 전화로 이야기를 했었기 때문에 부모는 이를 도치기 경찰에게 전달했고 또다시 그 악명 높은 자가 사건에 관계되자 경찰들은 바짝 긴장을 했습니다. 카츠이사를 찾아간 경찰은 마키오의 행방을 물었지만 아내 치하루 때와 마찬가지로 그는 모르쇠로 일관할 뿐이었습니다. 자기도 그 친구와 연락이 안 된 지 한참이라는 건데요. 그러나 경찰은 주변을 탐문해 마키오가 언제나 카츠이사와 함께 다녔으며 구타를 당한 것처럼 얼굴이며 몸 상태가 엉망이었다는 여러 사람의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마키오가 제 집 대신 카츠이사의 아파트에서 살다시피 했다는 것도 알아낼 수 있었습니다. 1990년 2월, 나가 카츠이사가 사는 아파트에 수색영장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일이 생겼습니다. 카츠이사가 동거녀 에이미를 데리고 야반도주를 해버린 겁니다. 본인이 한 점 부끄러울 게 없다면 수색영장 정도에 도망을 칠 이유도 없을 겁니다. 경찰은 카츠이사에게 더욱 수상함을 느끼며 집안을 꼼꼼히 감식했고 욕실 곳곳에서 혈흔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나 기술의 부족으로 인해 혈흔의 주인이 누구인지까지는 알아낼 수 없었습니다. 이는 카츠이사가 마키오를 해코지했다는 직접적인 증거는 되지 못합니다. 경찰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도치기 이곳저곳을 탐문하고 다니던 그때 카츠이사는 이미 도치기를 빠져나와 전국 각지를 돌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러한 도피 생활이 무려 5년이나 이어졌는데요. 1995년 5월, 드디어 쥐새끼 마냥 잘도 숨어 다니던 카츠이사가 경찰의 레이더망에 걸렸습니다. 그는 동거녀 에이미와 함께 카와사키시에서 불법 출장 마사지 업소를 운영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재벌은 개를 못 주고 또 종업원 중에서 만만한 남자를 하나 골라 마키오 때처럼 감금, 학대를 해댔던 겁니다. 하지만 이 피해자는 정신적으로 완전히 잠식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기회를 노려 탈출을 하는 데에 성공했고 곧장 경찰서로 달려가 그간 당했던 모든 끔찍한 일들을 털어놓았습니다. 카와사키 경찰은 즉시 현장으로 출동하여 용의자이자 수배자인 나가 카츠이사의 신병을 확보했습니다. 동거녀 에이미는 별다른 범죄 혐의가 없고 오히려 카츠이사의 또 다른 피해자에 가까웠기 때문에 마키오에 대한 이야기, 도피 생활 동안의 이야기 등을 경찰에 모두 진술한 뒤 가족에게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종업원을 학대한 혐의로 카츠이사를 붙들어 놓긴 했지만 사실 경찰에게는 사라진 와다 마키오 그리고 그보다 먼저 사라진 치아키의 행방을 찾아내는 게 훨씬 더 중요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두 사건 모두에 깊은 관련이 있는 게 분명한 카츠이사의 입을 반드시 열어야만 했는데요. 난 모르는 일이라니까. 증거 가져오라고, 증거! 그는 꿈쩍도 하지 않고 경찰의 되레 큰 소리를 쳐댔습니다. 경찰은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간 물리적 증거를 하나도 수집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이제 와서 다시 조사한다 한들 두 사람 다 실종된 지 벌써 5년이 넘었는지라 제대로 된 새로운 정보가 나오기는 사실상 어려워 보였습니다. 그때 한 형사가 불쑥 말했습니다. 쟤네 아버지 건설회사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수사진은 무릎을 탁 쳤습니다. 만약 카츠이사가 치아키와 마키오를 해쳤다면 분명 시신을 어딘가에 유기했을 텐데요. 혹시 그 장소가 멀고 낯선 곳이 아닌 아버지 회사가 관리하는 공사 현장일 가능성은 없을까요? 경찰은 당장 나가 카츠이사의 아버지 이치로에게 향했습니다. 이치로는 몰려든 낯선 이들을 보고 당황을 금치 못했고 안절부절 못하는 그 모습에 더욱 수상함을 느낀 경찰들은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어디에 묻었습니까? 다 알고 계시오? 경찰이 떠보듯 던진 질문에 이치로는 결단을 내린 듯 아들 사건의 전말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카츠이사가 가출한 치아키와 마지막으로 만났던 1988년 11월 19일 늦은 밤 이치로는 아들에게서 전화 한 통을 받았습니다. 아빠, 나 사람 죽였어. 아빠 며느리, 치아키. 같이 처리 좀 해줘. 이치로의 머릿속은 새하얘졌습니다. 사고를 치다 끝내 사람을, 그것도 다른 사람도 아닌 자기 아내를 죽인 아들이 너무도 원망스러워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경찰에 신고를 하자니 쓸데없는 부정이라는 게 새록새록 솟아남과 동시에 잠깐 잊고 있었던 아들에 대한 공포심도 슬슬 고개를 들기 시작했습니다. 잠시 후 카츠이사가 치아키의 시신을 차에 싣고 아버지 이치로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아들의 모습을 본 이치로는 어디론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버지, 카츠이사가 사람을 죽였습니다. 아버지 댁 정원에 묻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세 부자가 도치기시 한 저택에 모였습니다. 카츠이사, 카츠이사의 아버지, 그리고 카츠이사의 할아버지는 마당 한 구석을 깊게 판 뒤 꽃다운 나이에 목숨을 빼앗긴 치아키를 안으로 던져놓고 흙으로 꼼꼼하게 메웠습니다. 이로써 한 집안의 3대는 다른 것도 아닌 살인 사건의 공범이 되었습니다.
경찰은 기함을 하고 말았습니다. 세 부자가 합심해서 어디 공사 현장도 아닌 사람 사는 집, 그것도 건설회사 창업주의 저택 정원에 피해자를 안매장했을 거라고는 상상조차 못 해봤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치아키 사건으로부터 꼭 1년이 지난 1989년 11월, 이치로는 다시 아들의 전화를 받았는데요. 아빠, 나 또 사람 죽였어. 저번처럼 할아버지네 집에 묻어버리자. 그는 뒤늦은 후회에 휩싸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와선 더더욱 돌이킬 수가 없었습니다. 이 일을 신고하면 1년 전 치아키의 일까지 드러날 테고, 그렇다면 이치로 자신은 물론 노년의 아버지까지도 사건에 연루되어 처벌을 받을 게 분명했습니다. 이 집안 사람들에게 선택지란 없었습니다. 그래서 와다 마키오는 카츠이사의 무자비한 고문에 목숨을 빼앗긴 것으로도 모자라 1년 전 먼저 죽은 치아키의 옆에 나란히 묻히게 되었습니다. 구체적인 진술을 확보한 수사진은 2명을 한 혐의로 나가 카츠이사를 즉시 구속했지만 아버지 이치로는 잡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당시 시체 유기는 공소시효가 고작 3년이라 5년이 흐른 현재로선 처벌의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자신의 집에 유기를 허락하고 손자의 범행을 은폐했던 카츠이사의 할아버지는 지난 1992년 이미 사망을 해서 잘잘못을 따져 물을 수조차 없었습니다. 여하튼 이제 유해만 수습을 하면 부검도 할 수 있으니 나가 카츠이사의 혐의를 증명하는 데 어렵지 않을 겁니다. 경찰은 아버지 이치로를 대동하여 안매장한 저택 마당으로 가 땅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아무것도 안 나오는데요? 이치로가 지목한 지점을 깊이 파내려 갔는데도 치아키와 마키오의 유골은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화가 난 경찰이 이치로에게 어떻게 된 일이냐고 따져묻자 그는 더더욱 믿을 수 없는 소리를 뱉어냈습니다. 다시 판에서 태웠습니다. 1990년 2월 카츠이사의 집에 수색영장이 발부되고 경찰이 본격적인 사건 조사에 들어가자 이치로와 그의 아버지는 행여 본인들의 집에도 수색이 들어올까 걱정되어 일상생활도 제대로 할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두 부자는 완벽하게 증거를 인멸하기로 마음먹고 땅을 다시 파서 안매장되어 있던 피해자들을 끄집어냈습니다. 그리고는 마치 화장을 하듯, 아니 쓰레기를 소각하듯 유해를 불태웠으며 타고 남은 뼈는 가루로 빻아서 정원 잔디 곳곳에 뿌렸습니다. 이치로의 고백에 경찰은 분노에 치를 떨었지만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급했으니 일단 정원 잔디밭부터 죄다 뒤집어 엎었습니다. 그러자 무거워서 바람에 날아가지 않은 치아키의 아주 조그만 뼈조각 몇 개가 발견됐는데요. 안타깝게도 와다 마키오의 흔적은 이 집에서 아예 찾아볼 수조차 없었습니다. 두 부자, 아니 카츠이사까지 세 부자가 합심하여 죄 없는 사람 하나를 세상에서 완벽하게 지워버린 겁니다. 가족애라는 미명하에 상상도 못할 끔찍한 짓을 저지른 이 세 부자의 모습에 경찰은 그저 고개만 절레절레 저었습니다. 1996년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돈이 좀 있는 집안답게 이치로는 아들 카츠이사에게 사선 변호사를 여러 명 붙여주었지만 여러 루트를 통해 피고인의 자낙무도한 성정을 파악하게 된 변호사들이 죄다 학을 떼면서 사임을 해버린 바람에 결국 재판은 국선 변호사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사실상 이 재판은 피고인의 아버지인 이치로와 전 동거녀 에이미, 두 사람의 증언에 의해서만 흘러간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카츠이사가 아내 치아키, 친구 마키오를 해쳤다는 물적 증거가 단 하나도 없는 데다가 피고인 본인이 범행을 아예 부인하고 있어 범행 동기도 범행 방법도 밝혀지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변호인 측은 피고인이 두 사람의 시신을 유기했을지는 몰라도 두 사람을 죽였다는 증거는 어디에도 없으니 살인에 대해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 측에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는데요. 그러나 의외로 재판부는 피고인의 아버지 이치로의 진술과 전 동거인 에이미의 증언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이를 대부분 수용했습니다. 피고인의 친아버지인 이치로가 없는 얘기를 지어내면서 아들을 살인자로 몰 이유가 전혀 없으며 이미 사망한 아버지도 등판시켜 고인을 모욕해가면서까지 아들을 음해할 이유는 더더욱 없다고 보아서였습니다. 또한 에이미는 마키오가 카츠이사에게 고문을 당했던 당시 상황을 매우 자세히 진술했는데 재판부는 직접 목격한 사람이 아니고는 할 수 없을 정도로 진술이 매우 구체적이고 사실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렇다면 재판 결과는 어떻게 나왔을까요? 판사는 사람을 둘이나 죽이고 안매장한 것이 분명한데도 재판정에서까지 범행을 부인하는 피고인의 모습에서 더 이상 교화의 가능성을 찾아볼 수가 없다며 나가 카츠이사에게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다른 사건에 비해 판사의 재량이 꽤 많이 작용한 판결이라 2심, 3심에 가서 뒤집힐 가능성도 충분했지만 고등법원도 대법원도 모두 1심 재판부의 판결에 손을 들어주었고 그렇게 2006년 나가 카츠이사의 사형은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는 현재 도쿄 구치소에 수감되어 지금 보고 계시는 이렇게 귀엽고 깜찍한 그림을 취미로 그리면서 지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림 속 사람들은 저마다 가족과 함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모두들 행복한 듯 활짝 웃고 있는데요. 치아키도 마키오도 분명 저 인물들처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행복하게 살 수 있었을 겁니다. 비겁한 어느 산부자에 의해 인생을 빼앗기지 않았다면 말입니다. 왜 예쁜 그림을 보는데도 화가 나는지 모르겠네요. 그저 피해자의 명복을 간절히 빌 뿐입니다. 2024년 주간악당의 첫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존경하는 구독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번 해에도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